어머님, 그거 청소기로 돌려도 되는데 굳이 걸레질까지 하세요? 며느리는 약간 짜증나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걸레질해야 먼지가 싹 없어지지. 손으로 직접 닦아야 속이 시원하잖아.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속으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 무릎에 붙인 반창고를 본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서준이 어디 다친 거예요? 아이고, 별일 아니야. 놀다가 발을 헛디뎠어. 어머님, 애 좀 제대로 봐주시면 안 돼요?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고? 당신은 애가 다쳤는데도 태어나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정말 유난을 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숙 씨는 아들의 권유로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에게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같이 살자고 엄마를 부른 이유를 희숙 씨는 몰랐습니다. 역시 자식과 같이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요. 울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는 올해로 71살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결혼도 했지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이제는 가게도 정리하고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고추 바구니가 툭 떨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고혈압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예전엔 혼자 사는 게 익숙하고 편했는데 이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밤에 잠을 자다 한 번씩 깨면 혹시 또 몸이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아들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날 뻔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숨에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이젠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제가 전에부터 계속 올라오시라고 했잖아요. 고집 부리시더니 그날 저녁 아들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손주도 돌봐주시고 우리랑 함께 지내시면 좋잖아요. 오셔서 이것저것 의논도 좀 하고요. 무슨 의논을 할 것이 있을까 잠깐 생각했지만 왠지 한번 쓰러지고 나니 혼자 있는 것이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선우야, 엄마가 갈게. 그렇게 저는 평생을 살아온 울산을 떠나 아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행복의 시작일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선우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멀리서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어느새 나를 챙겨주는 든든한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며느리 지연이 현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엄마, 이쪽이 엄마 방이에요. 방 안으로 들어서니 햇볕이 잘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손주 서준이가 팔짝팔짝 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맨날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니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상 위에는 제가 직접 가져온 울산식 멸치볶음과 장조림도 있었지요. 와, 이거 할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손주 서준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제 앞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한번 먹어봐. 손주는 작은 손으로 멸치볶음을 집어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맛있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해주실 거죠? 그 아이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엄마 음식도 매일 먹을 수 있겠네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이게 행복이지? 이 집에서의 생활이 정말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첫 아침, 내가 먼저 나서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지요. 가족들이 먹기 좋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들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우리 서준이 벌써 깼어? 할머니 좋은 냄새 나요. 빨리 먹고 싶어요. 그때 부엌으로 들어오던 며느리도 향긋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하셨네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첫 아침을 따뜻한 가족의 온기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든든하게 먹고 나가요. 별말을 다 한다. 식구들 밥 차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고는 며느리가 제 손을 살포시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준이 유치원 등원만 부탁드릴게요. 일 끝나면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라.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출근할 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가족들이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졌지요. 밤이 되면 선우와 며느리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준이는 종알종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참 좋았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조심스러웠지요. 하지만 한 집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눈을 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김치를 꺼내 다듬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너희 아침 차리려고 일찍 나왔지. 그런데 며느리가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커피랑 토스트 정도만 먹고 출근하는데 이렇게 매일 아침 한 상 차리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난 괜찮아. 그래도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긴 한데 저희는 바빠서 이렇게 차려주시면 다 못 먹고 나가요. 어머님 괜히 힘만 드시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날 이후로도 저는 아침마다 정성껏 밥을 차렸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빵 한 조각만 집어들고 나가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집안을 정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저와는 방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하루는 제가 거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지나가면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청소기로 돌려도 되는데 굳이 걸레질까지 하세요? 걸레질해야 먼지가 싹 없어지지. 손으로 직접 닦아야 속이 시원하잖아. 그런데 며느리는 약간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물티슈나 청소포로 닦으면 간편해요.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까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 집에서는 내 방식이 불편한가 보네. 싶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식 교육에는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아이는 버릇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날도 손주가 장난감들을 거실에 잔뜩 어질러 놓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장난감은 가지고 놀았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안 그러면 엄마 아빠가 치워야 하잖아. 그런데 그때 마침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냥 두세요. 애는 원래 그렇게 어지르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도 스스로 치우는 습관은 들여야지. 안 그러면 버릇 나빠진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살짝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키우지 않아요. 아이에게 너무 잔소리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너무 구식인가? 내가 틀린 걸까? 그날 밤 저는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사는 방식이 달라서 힘드네. 며느리는 나름대로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이 이렇게 다르면 서로 배려한다고 해도 점점 맞추기가 어려워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서로 조심스럽고 배려했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질수록 서로의 차이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요. 그렇게 서로가 작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애써 말하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결국 더 큰 벽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도 저는 서준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할머니, 나 미끄럼틀 탈래. 저는 서준이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발을 헛디디더니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준아! 깜짝 놀라 달려갔더니 서준이는 무릎을 감싸 쥐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무릎에 살짝 피가 맺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준이 무릎에 붙인 반창고를 본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달려왔습니다. 이서준, 이거 뭐야? 어디 다친 거야? 놀이터에서 넘어졌어. 할머니랑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별일 아니야. 놀다가 발을 헛디뎠어. 다행히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그 순간 며느리가 말을 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 좀 제대로 봐주시면 안 돼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서준이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럼 왜 다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고? 당신은 애가 다쳤는데도 태어나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며느리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서준이랑 같이 있을 때 어머님이 자꾸 실수하시잖아요. 얼마 전엔 아이 간식도 너무 뜨겁게 줘서 서준이가 입천장을 대었고 유치원 가는 시간도 헷갈려서 늦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치기까지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걸까? 며느리는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저희도 어머님께 다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저는 너무 불안해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 주세요. 서준이가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조심할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이의 작은 무릎에 붙어 있던 반창고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냥 작은 사고일 뿐인데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였던 걸까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안에서 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건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힘들어도 몸이 고되어도 그래, 내가 이 집의 보탬이 되면 되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점점 달라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걱정하며 말하던 아들도, 살뜰하게 챙겨주던 며느리도 이젠 아무렇지 않게 저를 부렸습니다. 어머님, 서준이 씻겨주셨죠? 제가 옷은 입힐게요. 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는 서준이를 씻기는 것도 옷을 입히는 것도 저에게 시켰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야근이라서요. 저녁 준비랑 설거지까지 부탁드려요. 설거지를 부탁하던 며느리가 아예 설거지는 희숙 씨의 1인양 밥을 먹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하였습니다. 말은 항상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이제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저는 서둘러 달걀과 토스트를 준비하고 커피도 내려놓았습니다. 베이컨은 아침부터 집안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굽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요. 아들은 출근하며 짧게 인사만 남기고 토스트 하나 달랑 들고 바쁘게 나갔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 갔다 올게요. 서준이 손을 흔들었고 며느리는 신발을 급히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준이 하원 시간은 아시죠? 그리고 세탁기 돌린 거 널어주시면 돼요. 어제 사온 채소도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집에 남겨지면 저는 혼자 쳇바퀴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들 내외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 아침이면 빨래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거실 바닥을 손수 닦고 나면 허리가 쑤셨지만 잠시 앉아 쉴 틈도 없었습니다. 바로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엔 허리가 휘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니까, 그래도 내 자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점점 저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저녁을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너무 맛있었어요. 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며느리가 이렇게 배려해 주잖아. 그런데 잠시 후 거실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설거지할 때 그릇 소리 너무 시끄러워. 좀 부드럽게 하시라고 해봐. 그러게. 얼마 전에도 접시 하나 깨셨잖아. 요즘 좀 정신없어 보이시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멀리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조심스레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친구들이 집에 올 거라서요. 거실이랑 주방 조금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머님, 서준이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몇 개가 안 보이던데 혹시 빨래통에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드라마 한 편이라도 보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지연이 나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밤에 거실에서 조용히 쉬는 걸 좋아해서요. 혹시 TV는 방에서 보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젠 거실에서 TV도 못 보는 건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식모쯤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이들은 나를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 생긴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사 동료들이 놀러 온다고 했어요. 엄마, 저녁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올 건데? 한 7시쯤이요. 엄마가 평소에 음식 잘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차려주시면 돼요. 그 말이 어쩐지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라니? 손님 맞이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던가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준비할게. 몇 명이나 온다고? 5명이요.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아들은 출근길에 나섰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온다니 거실도 닦아야 했고 부엌 정리도 해야 했습니다. 음식은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간단한 전까지 준비하기로 했지요. 하루 종일 바쁘게 손을 놀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추가로 음식을 내오고 부족한 반찬을 채워 넣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여기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는 아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도우미 같은 느낌이 들어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손님 중 한 사람이 저를 힐끔 보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우 씨,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네. 우리 어머니세요. 요즘 저희 집에 잠깐 와 계세요. 그 말이 얼마나 씁쓸한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손님들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같이 드세요. 한 손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손님들 오시면 원래 바쁘세요.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아이고, 저는 괜찮아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곧바로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건 머릿속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말투 속에는 감사함도, 미안함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들도 아들 나름이라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무심한 저 아들이 내 아들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하더니 참 많이 변했네. 했습니다. 손주아이도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다며 샌드위치며 요즘 유행한다는 멕시코 음식인 타코를 해달라고 떼써서 한참 애먹었습니다.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말입니다. 겨우겨우 타코를 만들어 서준이 앞에 내놓았더니 아이는 한 입 먹어보더니 다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서준이의 입맛도 맞추기 어려우니 희숙 씨는 왠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 집에 맞춰야 하는 것도 힘에 부쳤습니다. 며칠째 몸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가 쥐어짜듯 아프다가 말다가 했고
가끔씩 진땀이 흐를 정도로 힘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밥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섰는데 갑자기 배에서 찌릿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제 모습을 보더니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별거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며느리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일찍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청소는 대충 해놨는데 거실 정리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잘하시는 반찬 한두 가지만 부탁드려요. 희숙 씨는 몸이 안 좋아서 음식까지 만들기 힘들다는 소리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음식 몇 개 해놓을게. 근데 많이는 못할 것 같아. 속이 좀 안 좋아. 며느리는 흘려듣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의 친구들이 삼삼오오 도착했습니다. 우와, 지연아, 너희 집 진짜 넓고 좋다. 그러니까 전망도 너무 좋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완전 최고다. 친구들은 감탄하며 집을 둘러보았고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저희끼리 먹을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늘 해오던 대로 음식을 차려주고 과일도 깎고 차를 내왔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며느리는 애써 태연한 척 웃었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너무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저는 가사도우미 분인 줄 알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구나. 밖에서 보면 나는 이 집의 가사도우미처럼 보이는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 집 너희 남편 명의 아니지? 응, 아직은. 친구들이 다가앉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시어머니 명의라고 했었나? 응. 그래서 아직 아파트 명의 변경 못했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이름을 바꾸다니? 며느리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설득해서 곧 바꿀 거야. 원래 시골에서 혼자 계셨는데 그 때문에 서울로 모셔왔잖아. 에이, 그래도 어르신들 좀 고집 있지 않아? 그러니까 당장 해달라고 하면 반발하실 수도 있겠네. 그렇긴 한데 사실 며느리는 말을 흐리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진 않잖아. 애 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시니까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냥 빨리 명의라도 해결됐으면 좋겠어. 남편이 이 집 해결하는 김에 울산 어머니 집도 해결할 거래. 믿어봐야지 뭐.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집에 와서 살라고 한 게 결국 이런 이유였던 거야? 나는 이 집의 가족이라서 아들이 엄마를 모시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재빨리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척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단순히 명예 변경을 해줘야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모를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들었을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다과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대체 여기에 왜 있는 걸까? 지금까지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야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단지 명의를 바꾸기 전까지 머물러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결국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쥐어짜듯이 아파서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축 늘어지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나가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제야 저는 휴대폰을 간신히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환자분, 맹장염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곧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동안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수술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망설이다가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병원이라고? 아니, 무슨 일이야? 선우야, 엄마, 맹장염이라서 수술해야 한대. 맹장이요. 아, 어떡해요. 근데 나 지금 회사인데. 아, 잠깐만. 내가 점심시간에 들를게요. 그리고 1시간 후 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좀 놀랐어. 수술 동의서 여기 사인하면 되죠? 아들은 간호사가 내민 서류에 대충 서명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아들은 서둘러 병원을 떠났고 저는 홀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밤이 깊어져도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그동안 그래도 내가 아프면 신경 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인 거구나.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되어서야 아들이 부랴부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바빠서요. 퇴원 수속은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은 너무 가볍고 공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희숙 씨가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와 서준이가 없었습니다. 안사돈이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안사돈을 며느리가 병원에서 계속 간병을 했다고 하더군요. 희숙 씨는 참 헛헛했습니다. 친정엄마를 챙기는 며느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시어머니에게 괜찮냐는 전화 한 통 할 수는 있었을 텐데요. 정 씨는 적막한 집에 누워 있으려니 아들이 물을 한 컵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아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해 들은 것과 직접 듣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선우야, 엄마가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쉽지는 않지? 사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말이야. 아들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편하지는 않죠. 그래도 제가 엄마 모셔야지. 누가 모셔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그럼 됐다. 정 씨는 그래도 아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고마웠습니다. 근데 엄마,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서진이 엄마 보기에도 민망하고, 명의를 바꿔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참 됐잖아요.
울산집도 제 이름을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집을 다 네 이름으로 해달라고? 엄마는 제가 모시고 있고 또 울산집도 반은 제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분. 무슨 지분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엄마랑 저랑 1대1 지분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아들의 생각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태까지 참았으면 오래됐잖아요. 그냥 이름 좀 바꿔주세요. 그래야 저도 사람들한테 얼굴도 서고 또 희망도 생기는 거죠. 자식이면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있는 것처럼 말하는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씨는 차분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우야, 이 집이건 울산 집이건 영희를 네 이름으로 바꾸지는 않을 거다. 왜요? 아들이 무섭게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안 바꿔줘요? 엄마 혼자 재산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 아들의 것인 것 마냥 말했습니다. 선우야, 그건 모두 엄마 재산인데 왜 내가 차지할 필요가 있겠니? 아버지와 이 엄마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고 내가 너에게 줄 의무는 없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주마. 엄마 제정신이에요? 왜 엄마 마음대로 하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아들한테 의지하고 아들 뜻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의 변경 안 해주시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엄마 생각하는데 엄마는 아들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라는 말이냐? 네, 당장 나가세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나가마. 근데 지금은 너무 늦었고 내일 아침에 서진이 얼굴 한번 보고 나가마. 서진이 얼굴을 왜 봐요? 엄마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아들은 울그락불그락하는 얼굴로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돼버렸네요. 희숙 씨는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나가야 되나 싶었지만 몸을 쉽게 움직일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짐을 주섬주섬 꾸리는데도 몸이 허락하지 않아 한참 걸렸습니다. 아들은 아침에 인사도 없이 직장에 가버리고 부엌에서 밥에 물 말아 김치와 아침을 조금 먹고 있으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정 씨를 보더니 간단한 목례 인사를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간병하느라 피곤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따라 들어온 서진이는 할머니를 보고 많이 반가워했습니다. 어디 아팠냐고 머리도 짚어주고 말입니다. 정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진이 밥을 챙겨주고 방으로 들어와 나머지 집을 쌌습니다.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해 온몸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지만 서진이에게 사과 하나 까가주고 컴퓨터에 열중한 손주를 뒤에서 꼭 껴안아 주고 집을 나왔습니다. 서진아, 할머니 갈게. 할머니 다녀오세요. 아무도 나와보지 않더군요. 집을 떠나며 한바탕 꿈 같은 시간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지요. 희숙 씨는 울산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려는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왜 그렇게 흐르는지요. 옆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희숙 씨는 한참을 소리 없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희숙 씨는 아들과 처음부터 합가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결혼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합치기 전에 물어봤어야 할까요?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시간들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인생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힘드셨다면 숨을 다시 한번 고르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흘러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것은 세상에 없으니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